놀랬죠. 근데 그게 말이 비보도 비공개지만 다 보도되고 다 공개된 거니까 당연히 의지와 의도를 갖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크게 한 두 가지가 그런 발언을 해도 될 만큼 일본이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철저하게 비핵 3원칙을 지켜왔던 일본이 이제는 균열의 조짐을 보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발언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의 의미를 찾아야겠죠. 핵추진 잠수함까지는 아마도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가지 조건 하에서는 한국, 일본 핵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예, 오늘 이화여대 북한학과 네. 예, 박원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갑자기 존댓말 하시려니까 힘들죠? 예, 좀 그러네. 무고하시죠? 자, 오늘 저도 좀 놀랐는데, 물론 이제 비보도, 비공개, 그 다음에 개인 자격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일본 총리실 관계자가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어요. 이게 옛날 같은 뼈도 못 추리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옷 벗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놀랬죠. 네. 네. 근데 그게 말이 비보도 비공개지만 다 보도되고 다 공개된 거니까 당연히 의지와 의도를 갖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크게 한 두 가지가 그런 발언을 해도 될 만큼 일본이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역시 안보의 문제, 특히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와 함께 등장한 미국의 방어 공약에 대한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들의 우려, 그리고 더불어 지금 중일 갈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엄청난 공세, 그런 안보적 이유가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국내 정치적으로 아시겠지만 다카이치 수상이 총재가 점점 이렇게 강력한 일본을 얘기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봤더니 마이니치 신문에서 73%까지 지지율이 나왔고, 또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했던 그 내용들도 보면 여기 또 마이니치 조사에 보면 응답자 중에 무려 67%가 그 발언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 방위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가 있고, 오히려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를 낼수록 특 젊은 층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반중 정서가 워낙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게 아주 큰가 봐요. 예, 일본에서도 꽤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건 아사히 신문 조사를 봤더니 응답자의 89%가 다카이치의 중국에 대한 이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89%면 엄청난 숫자인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힘을 받아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금어인 핵무장에 대한 발언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가 머린원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기를 같이 타고 요코스카 항의 해군 기지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에 같이 내렸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환호하고, 그럼 또 최고의 미일 황금 시대를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말한 총리실 담당자가 핵무장 필요성을 얘기할 때 이유가 뭐냐?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양면 아닌가요, 지금 미일 관계에? 근데 미일 관계에서 트럼프가 일본을 그렇게 대접한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그들이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말씀을 오늘 나눌 것 같은데, 대만 해협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 인도 태평양의 이른바 제1도련선에 있는 국가에게 책임을 상당 부분 비용과 책임을 넘기고 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과 잘 지내는 것이 크게 손해 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해서 그런 모습을 연출했고, 또 전통적으로 아주 우리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의 인태 지역의 동맹의 가장 가까운 동맹은 역시 일본이죠. 완벽히 동조화되어 있는 동맹은 일본이고, 미국이 무슨 어떤 입장이 있든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고,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는 담장 위를 걷는 국가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니까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미국의 솔직한 반응들이고, 그런 면에서 그런 완전히 환영하는 연출을 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그럼에도 중일의 갈등에서 트럼프가 지금 입을 딱 담고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죠. 한마디도 안 하죠. 다카이치 총리 지지하는 말 안 했죠. 예, 안 했고, 일본에 대해서 중국을 비판한 얘기도 안 했고, 이건 2017년 사드 때를 보는 듯한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드 때도 우리 한 번도 지지하는 말은 안 했죠. 전혀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복을 당하고 있고 더군다나 사드는 뭐 이거는 미국이 운영하는 무기 체계가 미군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보복은 한국이 당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이번에도 중일 갈등의 핵심은 대만 해협 위협인데 대만 해협의 위협의 1차적인 그 어떻게 보면 책임은 당연히 대만에 있지만 미국이 그것을 보호하느냐 안 보호하느냐 가장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사실은 그 옆에서 지원으로서의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트럼프가 아무 말도 안 하죠. 오히려 트럼프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10중 8구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자신이 뭔가를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아마 그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리실 관계자의 발언은 계산된 발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계산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뭐 비핵 3원칙이 내부적으로 일정 수준 좀 변하고 있다. 그런 것은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기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비핵 3원칙을 지켜왔던 일본이 이제는 균열의 조짐을 보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비핵 3원칙이 1967년부터 만들어진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냉전기 때도 사실은 일본에는 비핵 3원칙 이후에는 핵무기가 없었잖아요. 네. 한국에는 상당수의 전술핵탄두들이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냉전권 나고 나갔죠. 그러면 지금 비핵 3원칙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도 명확하게 그것 유지할 거냐 그랬을 때 어버버버 하고 넘어갔어요. 네. 그럼 비핵 3원칙을 지금 깨려는 거로 보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 거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비핵 3원칙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야당은 물론 그 정부 대변인까지도 나서서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바로 이제 반박을 해서 얘기를 진화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 발언이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장 발언은 거의 일본 정계에서 자살과 같은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매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지금은 뭐 이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직 고위 인사라든지 아니면 뭐 여당의 비주류 의원 같은 거 일본 전문가들도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얘기 일단은 뭐 그런데 여전히 핵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이 리액션이 있고 반작용이 있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소수긴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고려지에 있다 선택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좀 뭐랄까 말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목되는 건 바로 관계자가 핵무장 발언을 했을 때 총리실도 비핵 3원칙 원칙엔 변함이 없다. 관방장관도 비핵 3원칙엔 변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관계자를 질책하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일본 언론에서도 관계자를 심하게 다루는 그런 기조가 전혀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핵 3원칙의 허들이 낮아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발언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의 의미를 찾아야겠죠. 이렇게 발언을 계속 함으로써 노출이 되고 이런 발언이 점점 일반화되고 일상화되고 그걸 우리가 규범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표현 자체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로 넘어가기 위한 계속 사전 정지 작업이다.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보면 계속 간을 보는데 이제 웬만큼 간이 익었다 하는 순간이 오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금기 해체를 위한 이런 노출의 모습은 계속돼도 이전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이제는 생각해도 되는 문제로까지는 분명히 진화된 건 맞죠. 결국 지금 노리는 것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보면 한 60에서 한 70% 정도가 비핵 3원칙 지지하는 걸로 네. 지금 나오고요. 네. 아직도 일본은 세계 최초이자 최후의 현재까지 네. 피폭 국가잖아요. 그 두 방 얻어맞고 항복할 정도로 그 트라우마가 클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노림수가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핵에 대한 허들을 낮추고 결국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는 일본도 가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핵 추진 잠수함은. 그건 뭐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가는 측면 지원 아닌가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핵무장이 목표가 아니고. 핵추진 잠수함까지는 아마도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중국과 일본, 한국이 3년 전에 제가 만나서 비공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안보 분야에? 예, 안보 분야에. 안보 전문가? 예, 안보 전문가 학계랑 전직 관료들 모여서 3박 4일 동안 문 닫아놓고 굉장히 후미진 곳에 가서 중국에서 그걸 했는데 한국 핵무장 얘기 당연히 나왔고요. 근데 의외로 반응이 일본 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일본에서? 예, 중국보다? 예, 원래는 중국이 좀 더 그럴 거라고 당연히 우리는 예상을 했었는데 일부러 그 발언을 좀 던져봤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근데 일본에서 오히려 확실히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 판단에 주류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주류긴 하지만 이제 분명히 핵 추진 잠수함 정도까지는 열릴 수 있다. 그리고 워낙 안보 환경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특히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 경험들이 있는 그 세대들이 이제는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 오고 오히려 핵에 대한 그런 간접 경험 정도밖에 없는 세대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핵 비핵 3원 측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생각이 가능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우리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386 세대라고 하는 박 교수님 386 세대 걸쳐 있나요? 386입니다. 저는 699, 박 교수님은 799. 이 386 세대 50대, 60대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그 반독재 민주화 이런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네. 젊은 층은 오히려 조금 보수 경향이 일부 나타나는 그런 흐름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그렇더라고요. 일본이 68세대라고 그래서 뭐 춘투라든지 60년대 이때 네. 약간 좌파 성향이 강한 흐름. 그러니까 일본이 고령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70세대 세대 전후는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있고. 네. 그런데 젊은 세대일수록 과거의 역사의 개혁에서 멀어져서 핵이나 아니면 이런 약간 진보적 가치 이런 데서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흐름. 그렇죠. 그 참정당 돌풍의 배경이고 핵무장론까지 나오는 배경 아닐까요? 다카이치 지지 기반도 그런 거죠. 예. 결국 20대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꼭 강한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통의 일본을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 전수방위가 원칙 이제 뭐 거의 다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왜 자위대 제대로 된 군을 갖지 못하고 자위대로 하고 우리는 왜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핵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못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얘기는 당연히 일본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우리가 특별하게 침략의 역사를 자신들은 그것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뭐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일본 핵무장 발언 지금 나온 거를 제가 사실은 전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아, 여기까지 왔나? 일본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본에서는 핵이라는 말 꺼내는 것도 자살행위거든요. 그럼 최근에 지금 중일 갈등이 사실 선을 넘었잖아요. 일본 도쿄까지 항로를 잡는 중러 폭격기, 전략 폭격기 항로. 랴오닝 함대가 랴오닝 항모가 중국 오키나와를 포위하는 항로를 그린 것. 그다음에 중국 함재기가 일본 전투기의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한 것. 이런 상황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보세요. 핵무장 발언 아니면 큰 흐름에 일련의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는 아베부터 2015년 안보법조 시작되는 그 흐름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세요? 저는 뭐 둘 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예. 특히 핵무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영향력이 저는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예. 왜냐하면 핵 추진 잠수함은 오히려 중국을 겨냥한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SSN 같은 경우에 예. 공격형 핵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뭐 핵무장이라는 것은 결국 뭐 북한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국이랑 일본 같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에 대해서 그런 핵 공격 의사를 뭐 너무나도 명백하게 꾸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일본도 받고는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이 확장 억제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한일 관계가 이만큼 개선된 거에 가장 큰 원인도 제가 지금 통계 수치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한국, 일본 양국 국민 공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때문에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무장도 마찬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뭐 저희도 뭐 많은 시청자, 시독자분들이 보시니까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략 우리도 자체 핵무장론 최근 몇 년간 한 60에서 많으면 70% 후반대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통계를 확인해 봤는데 예. EAI가 했던 통계가 작년에 73%고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것도 73%입니다. 그러면 국민 3명 중 5명 중에 한 3, 4명, 6명 중 7명 중 4명. 근데 그거는 약간 설문이 좀 잘못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인 상대로 하는 거랑 또 전문가 상대로 하는 거랑 또 다른. 전문가 상대로 하면 현저히 떨어지죠. 현재 떨어지고 네, 일반 30% 상대로 하면 미만으로 높아가고. 떨어집니다.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북한이 사고 쳐서 이게 이제 나비 효과죠. 한국 내에 미국이 도와줄까 하는 회의론이 생기고 아닐 것 같은데 핵무장론이 올라가고 여기 도미노 일본은 북한도 보지만 한국의 핵무장론 동시에 본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이게 지금 세계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북한의 큰 패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 계속해서 이런 식의 매우 공격적인 핵 독트린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자신들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 그림자 뉴클리어 섀도우를 통해서 핵 강압
봉합을 하려고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핵 그림자 정책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진 않지만 이걸 협박하는 거죠. 그렇죠. 나 하시미 칼 있어? 말 들어 이 얘기죠. 그런 식의 예. 반응을 그러니까 그걸 강압 외교라고 하지 예, 예.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역작용과 역풍을 맞고 있다. 지들이 만들었다 이제. 그렇죠. 상황을. 사실은 뭐 한국과 일본이 마음 먹고 하면은 뭐 북한의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거의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하고 우린 또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SSN에 대해서 또 그래 북한의 반응을 보면 나오잖아요. 핵무장로니까 바로 북한의 반응 인류 나오죠. 대재앙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민감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만일에 물론 한국도 일본도 핵무장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에 가깝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맘먹으면 하겠죠. 뭐 아니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저도 뭐 핵무장을 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데 두 가지 조건 하에서는 한국, 일본 핵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첫 번째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확장 억제가 정말 철회되는 순간이 온다. 근데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안 하고 각국의 안보 책임은 각국이 해라. 지금 그 입국에 지금 트럼프가 들어선 거예요. 뭐 트럼프가 아직은 핵에 대해서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예. 않고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보장해 준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확실할 수 없는 거고 예. 두 번째는 NPT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 NPT 체제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상황이 온다면 북한에 아시다시피 NPT에 가입을 했다가 철회를 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NPT 체제 자체에 대한 유효성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그 있죠. 두 상황. 확장 억제가 철회되고 NPT가 무너지면 한일은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서 여전히 북한 핵 위협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입장이 다르겠죠. 근데 엄밀히 보면요. 우리가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면 NPT 비확산 체제에 북한은 가입했고 핵무기 안 만들고 약속 지키겠다 했는데 깨고 나왔고 핵무기 사실상 가졌거든요. 깨진 거 맞죠? 부분적으로. 빠진 거죠. 예, 2003년에 탈퇴했죠. 예. 부분적으로는 깨진 거죠. 예. 다만 북한의 핵 보유가 공식적으로 용인되면 이건 이제 NPT가 사실상 공식적인 사망 선고, 평행화되는 거 사망 선고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일본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거 일회성은 안 끝나죠. 핵무장 발언. 예, 아마 나올 계속 가능성이 있죠.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 담론 체계를 바꾸는 작업들이 있으니까 이제 공론화까지 올라온 물론 한국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한국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핵무장 얘기는 전혀 안 했었잖아요. 그럼 막 돌 맞았죠. 예. 그러다가 지금은 뭐 국민의 70% 이상이 나오는 자체 핵무장을 목표로 하는 포럼도 생기고 예. 국민적 지지도도 상당히 높고 그런 상황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슬비에 옷 젖듯이 계속 던질 거다. 그럴 가능성은 있긴 한데 아마도 그만큼 또 반발도 일본은 내부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반발도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일본이 핵무장까지 갈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나 전혀 없던 행동을 일본이 하는 건 네. 우리가 예의 주시하고 예리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된다. 예. 예, 고맙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에서 공부하셨죠? 예. 미국에서 비확산, 미국 의회에서는 예. 핵 기술의 확산에서 아주 부정적이죠. 제가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국 국방연구원에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렇죠. 네, 예, 예. 직간접적으로 예, 예. 뭐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에 우리가 탈레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레반 원리주의자들. 예, 완전히 네. 원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핵과 관련돼서는 뭐 농축이라든지 제철이라든지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뭐 너무 잘 알려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미국이 양자 협정을 맺어서 상대방 국가의 핵을 관리하는 국가가 많이 있잖아요. 한국이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고 원자력 협정을 그렇게 맺고 있고 네. 또 중동의 대부분 국가와도 그런 그렇죠. 협정을 맺고 네. 있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그룹들이 있고 그 그룹들은 비확산 반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주의자라고 부르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거두들이 이제 그 존 볼턴 같은 네오콘의 볼튼 같은 네오콘. 경우에도 그거는 이제 동맹 신뢰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미국의 전통이 원래 비확산 반확산 쪽이죠. 그래서 NPT가 만들어질 때도 그랬고 그간의 역사를 보면은 여전히 미국은 반확산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주류긴 하지만 이제 아까 미국 내에서도 재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돌아가신 키네스 왈츠 같은 사람 그리고 아직도 있는 시카고 대학의 미어샤이머 같은 그런 네. 교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한국에도 자주 오고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제 그런 분들은 잘 관리된 확산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국가는 오히려 핵을 가져야 된다. 그 핵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근데 소수잖아요. 소수인데 저희가 농담 반 진담 반 업계의 1, 2위입니다. 가장 유명한
유명한 그 국제정치학자 1, 2위가 그 얘기를 하고 나머지 3위부터는 쫙 다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만감이 교차하는 사람인데 그런 미국 상하원의 비확산에 대한 큰 지지, 미국 주류사회의 비확산, 핵기술 이 확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메인스트림이잖아요. 네. 큰 주류. 그렇게 보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결정이 컸을까요?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의 잠재력 확대라고 하는 미국의 대전략이 더 컸을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둘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해서 우리를 모두 놀라게 한 북한 얘기는 당연히 하는데 중국 쪽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의 효용성들과 자신들이 그것을 저는 승인이라는 표현을 뭐 좋아하진 않는데 동의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동맹 차원에서 과연 미국이 한국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지난한 협상이 계속 남아 있고 특히 그 조 박사님 동영상에서 나온 거 제가 봤는데 원자력법 91조에 관한 거 그 내용들이 또 핵심이잖아요. 예외 조항으로 해줄까 말까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법 조항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국의 신뢰도에 따라서 예외 조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한국이 그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앞으로 한국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가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사실은 NPT보다 미국에서 더 상위거든요. 네. 근데 그 91조가 핵 기술을 해외에 이전해 줄 수 있다가 아니라 해외에 이전해 주면 안 된다라는 안 된다. 조항이거든요. 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 승인을 해줄 경우에 결정을 할 수 있고 그걸 미국 의회에 넘기면 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 의회는 승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정 기간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묵인돼서 넘어가는 형식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의회는 지금도 우리 일본 농축 제재를 해준 적 없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미국 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의회의 반응은 현재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화당이 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쪽이 좀 의원들이 더 훨씬 적지 않게 세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비확산 반확산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두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평생 그 뭔가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핵을 없애자라는 거였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본인이 부통령을 하면서 핵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한들 영어로 이제 뉴클리어 프리 월드라는 거를 주장을 했는데 그 어젠다를 오바마가 받아서 바로 오바마가 노벨상을 탔죠.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오바마의 주장이다는데 아니었고요. 바이든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의 민주당에 있는 그 민주당의 일각의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과연 한국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한국이 얼마만큼 미국이 주도하고 나가고 결국 중국 견제 얘기하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얼마만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얼마만큼 동조하느냐, 그것이 관건이겠죠. 근데 우리가 뭐 조 박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SSN을 얘기하는 공격형 핵잠이지 않습니까? 공격형 핵잠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부분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북한을 상대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이고, 근데 중국을 우리가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미국이 갖고 있는 그 핵 잠수함의 역할을, 이 지역에 있는 역할을 우리가 일부분 특히 북한 견제에 대해서 대신해주면 미국이 그만큼 자신들의 핵 잠수함 운용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해군 잠수함, 실제로 잠수함을 운영했던 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해군이 원하는 잠수함은 그러니까 전략적 억지력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가진, 핵은 없지만 그러니까 유사시 동해에 잠복해 있다가 북한을 억제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건 헌터킬러, 즉 중국과 러시아 잠수함에 우리 재래식 잠수함,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추적하기 어른이 달라 그랬거든요. 요 간극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북 억지력과 미국이 원하는 중국 러시아 억지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잘 타협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기능은 다 갖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려면 SSN에 탑재되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좀 길면 예. 조금 더 멀리 나가도
괜찮긴 한데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을지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긴 하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거리가 길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전군에 상시 가용할 수 있는 전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멀리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만 있더라도 이 특정 전구 예를 들어서 한반도 내 뭐 동해나 그런 데 있다고 하면은 원래는 위기시 뭐 미군의 잠수정 SSN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미군은 현재 갖고 있는 전력으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의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있으면 정말로 무슨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전략 무기의 개념을 갖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그 잠수함에서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대지 공격 능력을 대지 공격이 중시한다는 있는 거. 거죠. 뭐 예를 들어 예. 현무 4 정도 써서 한번 탄두 중량 4.5톤인가요? 뭐 그 정도를 갖고 예, 때린다고 4.5톤 하면은 현무4가요. 예,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미사일을 탑재한다면 이것은 전략 무기로서의 의미를 또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무기를 통해서 시간 벌기도 되죠. 미국이 증원군이 오거나 아니면 초기 위기를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무기적인 것이다. 지금 위성약 안보실장께서 미국 다녀와서 내년부터 2026년부터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농축과 재처리, 우라늄 연료 농축, 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건 일본도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한미 원자력 협정은 이제 개정의 문턱을 넘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법 91조 예외 조항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한미 원자력법에 따르면 어쨌든 평화 시에만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농축 권한을 갖는다. 특히 이걸 연료를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놓고 보면은 그것도 개정의 소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아니면 예외 조항을 한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다 함께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약간 걱정하는 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기 위한 TF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민감한 일을 우리가 민감한 사안을 우리가 요구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면 늘 이런 TF를 구성하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하세월이 되는 수가 많아요. 과거의 그 국방 분야 네. 경험이죠. 예, 그렇게 많이. 뭐 하자 그러면 야 일단 논의해 보자. 네, 그래서 TF 한번 구성해서 해보자 갖고 네. 그냥 시간을 일부러 그렇게 끄는 한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우리는 SSN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빨리 진행하는 방법은 그런 TF를 구성해서 움직이되 이게 백악관과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때때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각 부처를 좀 통제하면서 밀어줘야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국무부 에너지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주의자들을 넘기도 힘들 거고 미 의회에서도 그것이 쉬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일례로 오커스의 호주 같은 경우에도 3년 뭐 8개월인가요? 그렇게 올렸죠. 호주가 2021년에 네. 영국과 프랑스가 호주에 전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주기로 이제 동맹을 맺은 거죠. 네. 근데 아직 첫 삽도 못 두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예외 조항으로 하는 고 예, 논의만 91조 예외를 했죠. 하는 것만 3년 넘게 시간이 걸렸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이 가능성을 높이 보는 게 트럼프 행정부 때 첫 쌈만 뜨면 예를 들어서 예외 조항만 해도 확실하면 그거는 이제 태워져서 가는 거죠. 그걸 다시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뒤로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거까지만 하더라도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하니까 가장 큰 문턱은 넘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금기엇이 되던 세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 뭐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붙잡고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지금 호주 그렇게 안보적 위협이 크지 않은 호주도 핵잠 승인 이유가 뭐냐? 호주가 남태평양 쪽에서 원거리에서 중국을 막거든요. 그때 이유도 호주의 재래식 잠수함으로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였거든요. 제일 큰 네. 이유가. 그럼 지금 미국의 딜레마가 뭐냐면 함정 노후화 부족이거든요. 노후화와. 지금 미국의 공격 잠수함이 한 50여 척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지만 중요한 건 미국은 전 세계를 다 커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벅찬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 그러니까 자기 트럼프 기준의 황금함대 배 이름도 트럼프급이라고 짓겠답니다. 그러면서 유독 조선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세밀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해양 패권에 있어서만큼은 주권 그러니까 인식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금함대 건설 지금 새로운 차기 호위함 사업에
트럼프의 한화를 파트너를 딱 콕 집었어요. 그러면 결국 한국 핵추진 잠수함은 호주보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코앞이니까 미국의 의도라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주는 스스로 잠수함을 만들 기술적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은 우리는 기술적 능력이 다 있고 결국 필요한 것은 농축 우라늄인데 그것도 농축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우리가 그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안 된다면은 뭐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어쨌든 원자로 자체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간다. 근데 호주는 어쨌든 기술이 없는 데 비해서 기술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얼만큼 빨리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말씀 나눴던 거 미국의 동의를 받는 그 과정들이 되느냐죠. 만약 그것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큰 걸림돌, 그러니까 제일 큰 걸림돌은 일단 행정부는 끝났고요. 트럼프가 승인했으니까 의회도 호주보다는 쉬울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근데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무부랑 에너지부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다라는 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피트 헤그세스가 얘기한 걸 보면은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뭐 동의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미국 딱 찍어서 국무부나 에너지부 관련 부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F가 구성이 된 게 그 논의를 위한 혹시 TF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분위기 제가 대충 짐작이 되는데 특히 그런 원리주의자들 앞에 서면은 뭐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트럼프의 역할이 중요하다.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보다 자신 그 행정부의 장악 능력이 꽤 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복들을 다 장관으로 앉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걸 통제하면서 빨리 가는 방법을 써야겠죠. 근데 우리 요즘 보면 앱스타인 파일, 시대의 미성년자 성착취, 미국 법무부 보면은 공개한 사진도 지워버리고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예스맨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미국 에너지부가 제일 강경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엔 그 허들은 의외로 쉬울 가능성이 트럼프 명령이면.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직접 그것에 대한 지시를 했고 이미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다면 각 부처의 관련 장관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 의회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결국 농축과 제철이는 평화적으로 명분을 삼을 수 있지만 이게 잠재적인 핵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핵무장론이 어쨌든 개인 자격이 나왔는데 향후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 더 탄력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양면의 칼 같은 거죠. 우리가 미국에서 그 과정이 빨리 되려면 삼가해야 될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핵무장론 얘기하면 안 되죠. 핵무장론을 한국에서 얘기할수록 거기에서는 의심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거는 이 원자력 협정 개정은 완전히 평화적인 거다. 이건 절대 뭐 핵이랑 연결시키지 말아라라고 선을 딱 그어버렸지 않습니까? 본인은 핵무장 그런 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게 맞죠. 왜냐하면 협상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당연히 미국이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바보가 아닌데 한국에서 계속 잠재적 핵 능력, 핵무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질문부터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얼마만큼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저는 계속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신뢰도가 높아야 이들한테 신뢰도라는 것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얼마만큼 한국이 동조해서 갈 거냐. 그것이 동조가 돼야 그 핵을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추진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을 갖고 있을 이유가 미국 측에서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좀 더 한국이 이것은 동맹과의 그런 간격을 좀 더 벌리는 동맹에 대한 의지를 줄여서 가는 그 동맹 안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행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결국 지금까지는 몰라도 이제 지금부터는 핵무장론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또 쉽게 되니까 글쎄요. 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안에서는 그 말씀 연장선상에서 여야든 진보 보수든 이쪽 핵추진 잠수함 이런 쪽에 대해서는 잡음이 없는 게 중요하죠,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뭐 반대한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사실 뭐 딱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냐? 오히려 핵추진 잠수함은 거듭 말씀드린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뭐 천병 역할을 한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긴 하지만 주류의 대다수의 목소리는 역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죠. 여야도 저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 중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양자협정을 통해서 원자력 확산을 통제하잖아요. 핵을. 지금 이렇게 대통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농축 제철이 부분을 합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제가 보기 굉장히 빠르거든요. 후속 조치가. 이런 사례는 미국 원자력 협력 사상 처음이죠. 제가 알기로는 오커스
라오스, 호주를 빼고 미국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유일한 그다음 사례가 한국이죠. 그거 자체를 아예 얘기한 국가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본도 핵심 잠수함 아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하게 기존의 동맹의 논의가 굉장히 다른 단계로 업그레이드돼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예. 이만큼 한국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 얘기조차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예. 자, 어쨌든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바이든이었으면 절대 안 된다. 안 되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조한범 TV에서도 계속 양안 지금 뭐 그 캄보디아 태국 얘기하지만 그거는 좀 약간 뭐 우리 비극적인 대학생 죽음도 있고 또 국민적으로 많은 피해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중일 갈등에 비하면 사실은 그건 국지적인 거거든요. 중일 갈등이 지금 제가 보기엔 가라앉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일파만파예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거지 이게 없는 게 생긴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을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지금 초당적인 안보 대만 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나 봐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400억 달러 갖고 그 예. 국민당이랑 민주당이랑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 싸우고 예, 있어요? 여당 야당 내에서 예. 서로 싸우고 있고 네. 또 경제 안보 경제냐 안보냐 그래 갖고 내부 분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민진당은 쉽게 말하면은 대만의 독립성을 좀 추구하는 국민당은 중국과 좀 더 친하게 잘 지내보자. 뭐 잘 그런 거죠. 지내보자. 이렇게 네. 큰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뭐 국민당이 친중국은 아닌데 네. 아 그러면 이 대만 그 400억 달러 예산을 놓고 지금 합의가 없네요. 일단은 정부가 그렇게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거기 사실상 대사 역할을 하는 이제 미국 대사격인 제 대만 협회 사무처장이 대만의 여야 당국을 촉구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개입한 거죠. 왜 사무처장이냐면 대만 옆에 외교 관계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국가 네. 자격이 아니니까. 근데 공개적으로 단결을 촉구할 정도로 지금 분열이 심하다. 그렇죠. 예.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현재 대만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는 것은 중국이라는 것보다는 내부 분열이죠. 왜냐하면은 똘똘 뭉쳐서 대만이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내줘야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열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개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대만이 사실은 우리 같으면 사실 안보의식이 뭐 대만보다 훨씬 더 우리는 또 위중한 상황이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만을 보면은 미국이 F-35 스텔스기도 안 팔아요. 네. 우린 팔잖아요. 그리고 보면 대만이 예를 들면 군 내부에 제가 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대만군 고위 장교가 치누크 헬기를 타고 중국으로 망명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된 사례도 있고 그 대만에 대한 미국의 그 대만 군에 대한 신뢰가 제가 보기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대만군에 대한 신뢰가 대만군이 뭐 제가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 중국이 상당히 공작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군 장성들 중에도 상당히 뭐 공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럼요. 뭐 당연히 중국이 그렇게 중국이 그런 거 했을 전문가잖아요. 있고. 네. 제가 또 이 비공개 회의에서 한번 경험을 했는데 대만 쪽에 가서 그때도 이제 관료들이랑 그 학자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일면 이해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만을 이렇게 방어하고 수호할 의지가 우리의 입장에 보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워낙 그것도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중국이랑 무슨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뭐 하다못해 이 거부 전략 같이 자신들의 방어선을 좀 튼튼히 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2박 3일 동안 회의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만약에 대만 해협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뭘 해줄 수 있느냐. 2박 3일이라는 건 과거에 이제 아니 제가 그 회의에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요. 예. 그 회의에 2박 3일 하는 동안 그 대만 쪽의 참여자한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대만 해협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 대만과 회의하실 때.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의 질문은 그들한테 한번 물어봤죠. 첫 번째 정말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결사항전을 한다든지 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약간은 기대했는데 그런 얘기가 없이 거기에 붙여서 그러면 한국은 뭘 도와줄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항전 의지가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대만은 미국의 동맹이 아닙니다.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대만의 자체 방위를 미국이 도움을 준다 요 조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신뢰가 있어요? 대만. 그러니까 대만이 그래 제가 놀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그 위협을 가할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냐 그것이 이제 핵을 갖자라는 분들의 주장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동일 상호 방위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은 그냥 대만 관계법이잖아요. 거기에는 전혀 어떤 그 강제 조항 같은 것도 있지 않고 그런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한 번도 대만의 해협 위기 시에 군사력을 동원해서 대만에 대해서 그 중국의 침공에 막아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바이든 한 3번 얘기했죠. 그랬다가 이제 뭐 중국이 발칵해갖고 문제가 생겼는데 뭐 트럼프는 그런 질문 많이 받으면 늘 하는 얘기가 아유 관세 200% 중국 때리겠다 혹은 대만이 10배의 국방비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전히 그 동맹도 아닌 국가의 입장에서 그런 방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데요. 근데 그 확신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자신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불편한 진실이 양측이 공격받아서 자동 개입이 자동 개입 좀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공격을 받으면 각자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참전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한미 동맹에 대한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계신데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주한미군이 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대만은 미국은 아직 주도는 안 하죠. 그냥 일부 특별 고문단만 네. 일부 비공식으로 있는 걸 알지만 전투 병력은 없고 상호 방위 조약도 없고 그런데 대만이 미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게 참 놀랍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대만 관계법 미국이 79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을 하나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대만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방위력을 도와준다가 대만 관계법이긴. 그러니까 수시로 무기를 팔잖아요. 근데 이번에 16조 4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예요. 여기에 보면 전략 무기는 아니지만 사실상 전략 무기급인 하이마스 있죠. 까지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고 특히 양안 해협에서 쓸 수 있는 상당히 효과적인 무기로 보여지거든요. 전략적 억지력까지. 지금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금 판매한다고 그랬어요. 그 의도는 또 뭐예요? 거기에 뭐 자폭 드론도 자폭 얘기 드론도 나오고 있고요. 상륙 시에 그건 아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륙 억지력에 중점을 둔 무기 체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차 미사일. 미사일까지도. 근데 이 세 가지의 무기 체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부 억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공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그만큼 중국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는 아주 명백해요. 중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니네가 침공을 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빠르고 비용이 적게 싸게 그걸 점령 절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대만에게 계속 줄 것이다. 그러니까 대만이 공격은 못하더라도 이제 그런 메시지죠. 과거에는 그 무기를 줄 때 중국 눈치를 봤거든요. 그래서 대만 전략이 아주 뭐라 그럴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식 무기 체계거든요. 쉽게 말하면 첨단 무기 F-35도 안 주는 거고 장거리 공격 무기도 안 주는 거고. 근데 중국이 이번에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직전인데 조용해요 예상외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준 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미국은 오히려 대만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구 억제를 제공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확장 억제라는 것은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핵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확장 억제에는 핵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재래식 전력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무조건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한국을 방어해 준다라는 게 확장 억제의 기본 개념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확장 억제를 보장해 준 국가들은 그런데 근데 대만은 확장 억제를 전혀 보장해 준 국가가 아니고 지금 말씀 나눈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전구 억제죠. 그러니까 딱 대만의 방어만을 위한 그런 억제력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개입 여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오히려 조용한 반응. 제가 대만 유학할 때 대만 쪽 친구들하고 좀 그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친미파 이런 이 용어랑 친일파 그럼 확 다르잖아요. 느낌이. 대만은 일본이 점령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반감이 없더라고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러니까 지금 라이신저 총리가 막 수시 먹으면서 박수치고 있는데 실제로 대만인들이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까요? 이번에 재밌다기보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주는데 그걸 일본에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일본에. 한국은 아니고요. 그 일본에 통보했다라는 게 그만큼 미국은 대만 해협 문제 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일본이 사실은 당사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예. 효과가 있죠. 예. 그 말씀은 방금 일본과 대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대만 해협의 위기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일본이 거기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그걸 굉장히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먼저 그 같이 관리해야 되는 사안이다 생각하고 통보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만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거의 동일하다. 근데 일본도 뭐 다양한 의견이 있죠. 미국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입장이 반반씩 나뉘긴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런 대만 해협 위기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끌려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앞서서 미국조차도 아까 말씀 나온 그런 무기 체계라는 것은 사실 미국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방어용 무기 줄 테니까 대만 니네가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 시진핑이랑 충돌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대전략, 중국을 견제하는 대전략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NSS 그 국가안보 전략서 보셨잖아요. 예. 거기에 아주 그 뉘앙스 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주목하는데 저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중국과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과거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바이든 때 NSS 안보 전략서를 보면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제1의 도전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다 빠졌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제1도련선 안에서 네.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규슈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대만 포함해서 동중국해 지나서 필리핀 안쪽으로 네. 그 안을 중국은 핵심 이익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NSS 미국 안보전략서에서 중국에 순화된 것 같지만 보면 그 제1도련선 안에서 네.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격퇴하는 전력을 구축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대만 머치 포커스 온 타이완이라고 써 있고 네. 대만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지가 또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네. 근데 그 바로 뒷문장에 예. 혼자 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예. 거기에 한국, 일본이 예. 책임과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라고 바로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중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더 적어도 중간 선거까지는 충돌하고 싶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 그러나 대만 방위에 대한 공약은 확실한 거죠. 이게 큰 틀에서 만약 미국이 대만을 놓치게 되는 거 혹은 놓게 된다 하는 거를 시작하게 되면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정말로 위치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쪽에 인도 태평양에 시진핑 주석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태평양은 넓으니까 반씩 나누자. 그렇다면은 대만을 영향권으로 완전 주게 되면 일도련선이 다 영향권에 한국도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속마음은 모르겠고 정말 대만 해협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군사적으로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긴 하지만 공식적인 문서나 문건이나 발언을 통해서 대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겠죠.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든 대만을 상실하게 되는 얘기는 태평양의 패권을 뺏기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죠. 그렇죠. 일도련선을 그냥 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안보 전략에도 보면 대만이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 반도체의 거점이다. 두 번째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난다. 예. 정확히 써 있더만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전구, 북부 전구와 남구 전구를 나누는 기점이다. 네. 그럼 그 얘기는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는 군사 경제 지정학적 위치만 얘기했고 거기에는 가치는 다 빠졌습니다. 가치가 빠졌죠. 아, 바이든 때 있었던 바이든 가치가. 때 있었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예. 그것을 수호해야 되는 그런 의미는 다 빠져버렸죠. 아, 그 중요한 대목이네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그런 내용 다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예. 그 가치 외교가 아니고 실리 외교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러기보다는 NSS를 제가 그간 나온 거를 좀 계속 보고 나름 분석을 했는데 가장 미국 중심적으로 썼죠. 미국의 이해를 딱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만 썼습니다. 아, 가장 미국적. 미국의 이해를 그것도 단기적 이해만 반영한 아메리카 그런 퍼스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트럼프 집권기의 단기적 상황과 피보트 에이시아, 오바마부터 시작됐던 중국을 견제하는 중장기적 전략이 지금 섞여 있는 게 이번 안보 전략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중국과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순화된 언어가 많이 나왔다는 거. 그걸 깜짝 놀랐죠. 네. 늘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완 해협에 대해서 대만 해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 그것이 거의 우리가 외울 정도로 나온 건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은 중국이라는 주어가 빠졌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힘을 통한이 빠졌어요.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많이 순화됐네요. 많이 순화된 거죠. 그 이후에 루비오 장관이 중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과 일본 동맹의 협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대목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게 미국과 중국은 프레임워크 일종의 틀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된다. 틀 바깥으로 나가면 양쪽 다 손해기 때문에 틀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폴리티코에 나온 건데 들리는 말 폴리티코의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 NSS는 굉장히 순화돼서 나왔다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스캇 베센트 장관이 거기에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미국 내에서 보도도 있긴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중국과 나를 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 바이든 정부처럼 그렇게 대립이 네. 아니고 네. 관리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죠. 봐야 미국 되겠네요. 바이든 정부 때는 아주 정확하게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두 가지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 예, 그런 걸 만들었고 권위주의 국가로서 중국을 놓고 있으니까 이게 이데올로기가 걸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치 체제가 걸려 들어가 보면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게 다 빠졌으니까 순수한 경제라든지 지정학적 위치에서 혹은 군사적인 그런 면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다 열려 있는 거죠. 의외로 그러면 트럼프식 실용주의네요. 바이든 때는 가치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네, 저는 실용주의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라고. 아,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 자기를 위한 실용주의. 그렇죠. 본인을 트럼프를 위한 실용주의. 마가가 아니라 메이크 트럼프 그레이트 어게인. 아니 황금 무슨 함대에도 트럼프란 이름을 함정에 트럼프급이라고 진대요. 트럼프 클래스. 그게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신 대통령이 죽고 난 후에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도 그래서 명명식 그러니까 퇴임한 이유인데 네. 본인이 자기 재임 중에 자기급으로 이름을 짓는 거죠. 그리고 또 진짜 금 좋아하나 봐요. 금색으로. 네, 또 황금 함대예요 이름이. 참 우리 외교안보 하는 사람들은 미국 정권 바뀌면 그러면 NSS 국가안보전략 나오면 그 전문 다 읽어봐야 돼요. 네. 이번에 길지 않아서 좋았어요. 29페이지. 네. 그다음엔 그건 이제 백악관이고 그게 나오면 NDS 미리 나왔지만 이제 국방부 차원의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국방 전략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합참의장 NMS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군사 전략. 자, 저도 그거 보느라고 눈알이 좀 빠졌습니다만 이번에 북한이라는 단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제가 알기로 트럼프 일기 때는 17번인가 북한 안보 전략이 나왔고 바이든 때도 한 3번인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그래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두 가지의 해석이 서로 부딪히면서 뭐 국내외에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해석은 미국이 그만큼 북한 문제를 자신들의 대외 정책에 중시하지 않는다. 우선순위 없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트럼프가 북한과의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한 융통성 차원에서 남겨뒀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대북 정책 공식 입장이 미국에서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중요한 회의, 예를 들어서 한미일 장관 회의라든지 지난번에 쿼드 회의 때도 그렇고 중요한 회의에서 공동성명이 나올 때 보면은 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썼어요. 예. 그것도 뭐 한반도의 비핵화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NSS를 쓰게 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 비핵화라는 표현 때문에 북한은 전혀 미국과의 협상을 또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트럼프가 협상을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NSS에 적힌 거를 일정 수준 뭐 트럼프가 그런 걸 무시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좀 발휘하도록 뒀다. 뭐 그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이든 때는 보통 1월 달에 집권하잖아요. 1월 20일 날이죠. 취임일 날. 네. 대북 정책 재검토라고 공개하고 예. 4월인가 5월에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한 석 달, 넉 달 지나서.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대북 정책이 안 나왔네요. 그 트럼프 일기 때도 나왔죠. 최고 압박과 관여라는 예, 거로 압박과 해갖고 관여. 그때도 5월 달인가 6월 전에 나왔고요. 예. 보통은 뭐 정부 출범해서 3개월 내지 4개월 더군다나 2기로 들어가면 훨씬 빨리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북 정책 안 검토한다는 나왔어요. 얘기도 없고 예. 나오지도 않았네요. 예. 글쎄 워싱턴의 분위기를 좀 전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북한 핵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 두 가지인데요. 예. 일단은 북한
핵 자체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인 거다. 그건 이미 확산되고 있죠. 예, 현실론이. 그거가 지금 주류의 의견이고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 정강 정책에 둘 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주류의 의견이고 두 번째는 다른 우선순위가 그거 연결된 건데 우선순위가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높아요. 러우 전쟁이라든지 중동 문제라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하더라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억제 능력은 확실하게 미국이 우위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정말로 북한 핵 위협이 미국한테 현존하고 중요한 위협이라면 당연히 NSS에 나올 거고 요전에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북한과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위협이라면 뭐 북한을 확실히 억제하는 뭐 더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대화를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무능한 게 아니라 무시했다. 무시했고 그만큼 위협이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안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위협인데 미국은 그렇게 위협도가 높다고 판단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죠. 바이든부터 시작해야 되네요. 네. 바이든 때부터 하나도 관심을 안 뒀고 관심은 뒀겠지만 진전이 없었고 그게 트럼프 때 1년 동안 더 연장됐는데 북한이 빠졌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오바마 때문이에요. 오바마 오바마 때부터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이었는데 네. 사실상 전략적 방치나 무시였죠. 아무것도 안 했죠. 네. 그때도. 결국은 그렇게 됐다가 트럼프 1기 때는 이게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1기와 2기에서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되는 가장 큰 동력은 트럼프의 개인적인 관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특히 2기 때 미국에서의 주류 전략가들이나 미국에 있는 국방부의 움직임. 지난번에 NDS 미국 국방전략서 일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인터림. 예, 그래서 중간. 잠정 국방전략 지침이 예. 나오는데 거기에 또 북한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박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베네수엘라. 여기는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전단, 해병대, 상륙함까지 가서 지금 뭐 콩복듯이 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네. 모든 국가적인 전력을 쏟아붓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네요. 그게 NSS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방전략서에 미국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서반구라고 또 써버렸습니다. 웨스턴 헤미스피어. 예, 그러니까 서반구의 아메리카, 북미, 중미, 남미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향권을 확실히 하겠다. 그건 미국 전략가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죠. 안방은 사실은 다 충분하고 미국은 태평양 인태로 나가야 되는데 그 안방을 다시 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다. 다시 1825년 멀로주의. 멀로 독트린에 그래서 돈노 독트린이라는 예, 요즘 돈노 독트린. 그래서 지금 서문에 보니까 트럼프 콜로라리 투 멀로 독트린. 그 트럼프식 멀로 독트린이라고 써 있더만요. 그때 근데 멀로 독트린 시기에는 미국이 그만한 능력과 의지가 전혀 없었죠. 그냥 변방에 조그만 네, 조그만 그런 뭐 그 땅덩어리만 많은 거. 농담으로 얘기하면 유럽에서 보면은 네. 오랑캐 나라죠. 네, 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안방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아무리 중국이 뭐라 해도 전 세계에 가장 힘 있는 국가인데 자신의 안방으로 돌아가겠다. 그것은 전략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네 안방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걸 더 지켜서 뭐 어쩌겠자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경주 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원아 만나자. 콜미. 그때 혹시 조 박사님 만난다고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만날 가능성 높게 보지는 않았어요.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예. 왜냐하면 사전에 의제 조율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CNN 뭐 임진각 뭐 이렇지만 그러나 양쪽 다 만날 의지는 컸다. 그러나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예. 그러면 김정은한테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이죠. 이 상황은. 아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NSS의 몫을 박아버리면 앞으로 어떤 협상이 되더라도 그거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자신들 입장에서는 핵을 이건 좀 더 유연성 있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조총련을 대변하는 일본의 조선신보 네. 이게 사실 뭐 조총련이라 평양의 지령을 받는 신문이라고 봐도 되죠. 거기서 그랬어요. 이번 미국의 NSS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일 주목할 게 그거다. 북한이 빠진 거다. 이게 핵보유 인정하는 거다. 네. 그러나 이게 북한의 핵을 현실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라는 현실론이 워싱턴의 민주당, 공화당 전문가 사이에 확산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네 핵 가져도 돼. 이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 그냥 이거는 약간의 문을 열어놓은 거죠. 대화를 위한 문을 열었다. 협상을 위한 융통성.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NPT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핵 독점권 무너지는 거고. 예. 그러면 당장 한국부터 핵무장을 할 텐데 예. 말씀드린 비확산 반확산에 대해서 미국의 전통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데 그걸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 또 박 교수님 곤란한 질문 또 하나
하나 해야 되겠네. 우리 국정원은 내년 3월이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베이징 오잖아요. 3월에는 한미연합훈련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오면 또 분명히 또 정은아 콜미 할 거고 그때 만나려고 할 가능성은 높죠. 만나려고 할 가능성은 높은데 예. 김정은을 나오게 하려면 이 지난번 에이펙 회의 직전처럼 트럼프가 지나가는 말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입장이 나와야겠죠. 뉴클리어 파워 뭐 이렇게. 아니 그렇게까지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1차적으로 저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안 하고 3월달 훈련을 뭐 영어로 스케일 다운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중지해버리거나 트럼프 일기 때는 한번 해봤잖아요. 해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갑자기 기자회견 때 그거 안 한다고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필요 조건,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이고 두 번째는 미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한다. 근데 그 안에는 비핵화라는 얘기 없이 그냥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하자라고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무 협상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북한식 표현의 순회동으로 다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김정은이 당했지 않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당했다고 생각하겠죠. 아주 심하게 당했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당했다고 60시간 생각을 기차 할 타고 테니까 60시간 타고 가고 올 때 66시간 걸려서 네. 왔는데 엉덩이 아팠을 거예요. 네,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이전 같은 그런 정상 간의 담판보다는 오히려 실무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미국 저는 그 다 좁혀서 하면 딱 하나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 제재 해제다. 제재. 네, 그렇게 생각. 두 가지 이유인데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보유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어떤 국가도 그건 러시아도 포함해서 뭐 조 박사님 러시아 전문가시니까 러시아도 포함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럼 자신들의 핵 독점권이 날아가는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정해 주면 한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당연히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도 이걸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가는 길은 인도 파키스탄식이 되겠죠. 그런 제재가 유예되고 해제되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냥 핵 보유국으로 가르게 자동으로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저는 제재가 여전히 작동한다고 보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것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9월 21일 날 김정은이 했던 시정연설에 제재에 대한 문장이 5문장이 나와요. 정말 제재가 상관이 없다면 왜 그걸 그렇게 계속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제재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제재가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 그러나 양측 다 만나고 싶어 할 거다. 그렇죠. 예. 그러나 조건이다. 예. 아니 거기에 9월 21일 연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트럼프와 관계가 나쁘지 않다. 관계가 왜 안 나쁘겠어요?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다 그랬죠. 무슨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예. 자, 이 북한 내부 얘기 한두 개만 더 해보고요.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북한학자잖아요. 예. 북한 학과에 계시니까 예. 북한학자는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신데 지금 북한 환율이 3만 5천 원, 4만 원 맞습니다. 원래 한 8, 9천 원, 만 원도 높은 건데 한 1년 반 전에 비하면 4배잖아요. 예. 그럼 우리로 치면 이거 화폐 휴지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하드커런시, 경화, 달러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고 네. 그러면 북한 내부에 신흥 돈주들 네. 이런 사람들이 파워가 훨씬 더 커진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신흥 돈주들 새로운 세력화 가능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세력화까지는 어렵죠. 네. 예, 분명히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 그들이 새로운 형식의 행위 주체로 등장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고 그리고 통화 가치의 북한 돈의 원화에 대한 통화 가치는 완전히 붕괴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돈주들의 파워가 더 커지는 건 분명한데 많이 얘기되는 게 이런 새로운 계층이 체제를 흔들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조직화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도 쉽지 않죠. 중국도 쉽지 않고 네. 그러면 철저하게 북한은 어떻게든지 그들이 말한 이른바 공동 지식이 전파되는 걸 막는 게 북한 체제의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공동 지식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두세 명만이 그랬다더라 하는 것이 쫙 퍼지게 되면 그것이 체제에 대한 조직적인 반 체제에 그들이 말하는 반사 비사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이긴 하지만 조직은 아닌 거고 여전히 뭐 개인이나 친족,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이제 좀 질문을 좀 바꿔서 김정은이 아파트 짓고 대규모 토목공사하고 할 때도 이 돈주들의 자본을 끌어다가 명령을 내리면 국가가 자원을 다 못 대니까 돈주들 자본을 끌어다가
네가 돈 내. 나중에 완공되면 뭐 한 계층 너한테 줄게.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는데 네. 그럼 체제를 흔들 세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북한 국정 운영에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기는 어렵죠. 경제 운영에서. 근데 저는 공생관계라고 보이거든요. 아, 공생관계. 예, 그러니까 이미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쪽에 뭐 힘 있는 당이나 군이나 뭐 보위기관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맺어져 있고 다 뇌물로 다 주고 하는 거. 전혀 공식적으로 그런 것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걸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다 뇌물로 지하 공식적으로 경제가 허용을 안 해주면. 예, 지하 경제로 돌고 있기 때문에 공생관계다. 근데 그럼에도 불면 이것이 저는 김정은 시기에 저는 특별하게 새로운 도전 요인이 몇 가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 시기랑 다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사경제로 나타나는 돈주 세력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마당 세대의 등장. 그거는 전대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고,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 조한범 박사님께서 늘 얘기하신 통일 포기 선언, 자기 방어적 패배 선언. 그것도 굉장히 큰, 그거는 선대부터 역사적 사명, 김일성이 얘기해왔던 2대 역사적 사명 중에 하나를 날리는 작업이고. 북한판 파묘죠. 그렇죠. 파묘.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걸 대체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도 못하고 있어요.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못하는 거고, 세 번째는 결국 핵 문제. 핵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공격형 핵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북한의 핵의 효용성을 굉장히 낮추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돈을 엄청 쓰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최근에 나온 거 9월 달에 김정은이 얘기한 핵 무력과 상용 무력 정진 전략을 가져가겠다. 이거는 정말 망하는 길이거든요. 돈도 많은가 봐요. 우리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새로운 도전이 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김주애까지 어떻게 할 건지. 김주애 2013년생. 네. 김주애가 9월달 중국 전승절에 가서 내릴 때만 코빼기 비치고 방콕 했다가 왔잖아요. 네. 그 뒤로 3개월 동안 안 나오다 자 공군 창설 80주년 나왔어요. 가족잠바 입고. 그다음에 이 심포 종합봉사소 네. 종합봉사소 우리 지금 이제 종합서비스센터죠. 도서관 영화 뭐. 그다음에 삼지연 호텔 지금 연이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정신없어요. 지금 저 분석하는데. 네. 자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그러면 내년이 초에 9차 당대회 당대, 네. 2021년이 8차 당대회였고 아주 큰 행사잖아요. 네. 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주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는 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특히 가장 최근에 군부대에 방문했을 때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일단 김정은과 동선이 분리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역할을 수행했죠. 하고, 그리고 부대기에 목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자기 혼자 아빠 손 안 예, 잡고 그리고 자기 혼자 격려받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이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아버지와 함께 서 있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권력 주체의 최소 요건을 지금 채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독자적 이런 동선이 보이는 것, 또 의전도 마찬가지. 네. 그렇고 특히 부대 깃발이라는 것은 목례를 하고 나서 나머지 거기에 장군들한테 격려를 받는 것은 자기에 대한 권위를, 충성도를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군사 행보가 70%예요. 그렇죠. 이 모든 거를 이제 김주애가 혼자 수행하게 했다는 거, 거기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9차 당대회에서 김주애를 내세우기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일단은 너무 나이가 너무 어린데 어리고. 당 직책을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 이름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려면 뭔가 앞에 직책이 붙어서 불러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대장 직책이 붙는데 2013년짜리를 대장으로 부르기는 너무 어리지 않을까. 부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네. 코미디가 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이 필요하겠죠. 지금 2021년 8차 당대회 때 당규약을 개정했잖아요. 거기에 북한은 당이 지배하니까 제일 센 사람이 총비서 김정은, 중국은 주석 공산당 시진핑, 제1비서를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 누구냐? 그래서 김여정이다 아니다 설쳤는데 많이 이제 평가들 때문에 뭐 김여정이 설친다 이랬는데 결국 제가 보기엔 김주애를 위한 자리 아닌가 싶어요. 근데 현재 나이로 2013년생이면 아직도 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임명은 힘들더라도 예. 결국 김주애를 위한 공석이 아니냐. 가능성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김주애를 그렇게 세운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세우고 나서 어떻게 그걸 또 설명할 것인가. 4대 세습의 백두혈통이라는 것은 뭐 그걸로 밀고 나갈 수 있긴 하지만, 여성으로 특히 여자로서의 어떤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서사를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김정은도 못 만들었어요. 김정숙을 갖다가 서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도 거의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북한의 서사는 결국 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김주애도 김정은 생각과 다르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뭐 당장 조직적인 저항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믿음 체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슬비에 옷 젖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들이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으라라고 강요를 받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둘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면 이게 뭐지 하는 게 있고 그것이 외부의 어떤 강력한 충격이 왔을 경우에는 생각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게 되는 거죠. 예, 북한 얘기까지 우리 박원근 교수님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